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일단은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입니다. 인민법원이라는 것은 히틀러 정권에서 1934년에 만든 기관이죠. 국민의 의지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반대파들을 재판도 없이 처형을 하거나 유대인 등 소수자들을 체계적으로 명분을 갖춘 상태에서 학살하는 데 이용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건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권한이 잘못 행사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대법관의 증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법관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법관에게 공정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본연적인 그런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모두들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일환으로 이제 사법부의 구성, 대법관의 구성도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에 의해서 왜 법관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관을 국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만약에 일반 시민 다수의 그런 여론에 따라서 법관들의 판결을 조정하겠다, 압박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시킬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나쁘게 얘기하면 사법부는 왜 견제받지 않느냐, 이 의문과 닿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왜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권분립의 본질적 의의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헌법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문명국가라고 여기는 국가들은 삼권분립을 기본적인 요소로 갖추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죠. 그리고 많은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법관들은 이렇게 직접 선출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 이유는 사법부의 역할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것이죠. 그리고 사법부는 이거를 중립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법관마저 국민투표나 여론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판결이 법적 원칙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입법과 행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더라도 적어도 재판만큼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국가가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강세를 띠죠. 그리고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판단이 항상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점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았다면 기본권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1954년에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흑인 아이의 학교 분리교육이 위헌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여론은 인종에 따른 분리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그런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평등 원칙을 우선해서 판단을 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만약에 인종에 따라서 분리교육을 한다? 지금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대중들한테는 인기 있는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일반 시민 다수의 뜻 또는 국회 다수당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면요,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까지 장악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국회는 마음대로 법을 제정할 수 있고 그 법을 해석하는 법관들조차도 국회의 뜻과 같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야당이라든지 반대 의견은 억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일단은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입니다. 인민법원이라는 것은 히틀러 정권에서 1934년에 만든 기관이죠. 국민의 의지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반대파들을 재판도 없이 처형을 하거나 유대인 등 소수자들을 체계적으로 명분을 갖춘 상태에서 학살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있습니다. 이때 판사들은 어떤 법적인 절차나 공정성이 아니라 정권 그리고 여론몰이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고요. 결국은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초래했죠. 둘째는 비슷한 시기인데요. 소련 스탈린 시대의 쇼트라이얼입니다. 1930년대에 스탈린은 인민의 이름으로 정치적 적들을 재판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조작된 증언 그리고 대중 여론을 동원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처형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와 같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위해서 정치 권력은 사법부의 장악을 시도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시도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사법부가 장악되지 않으면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즘 시대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 메카시가 이제 주도했던 어떤 반공주의 광풍 속에서 사법부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서 많은 예술가나 지식인, 공무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무고한 피해를 양산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일부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어떤 독립성을 유지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재판에서는 여론을 감당하지 못한 법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이런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죠. 군사 독재 시절 그 당시에 있었던 법원의 판단들, 간첩으로 낙인 찍혔다가 재심 청구를 통해서 최근에야 오명을 벗는 그런 사례들 분명하게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독재라든지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법부가 독립적이어야 되는 이유를 또 꼽자면 재판 절차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단순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는 이런 의견 대결은 아니거든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고도로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기사의 프레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죄다 또는 무죄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는 종종 자극적인 그런 헤드라인과 편향된 서술로 독자를 유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왜곡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어쨌든 결론이 정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의 적법성이라든지 증명론을 굉장히 철저히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 진술이 증거라면 그 진술의 신뢰성, 증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일관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지거든요. 그런데 언론 기사라든지 일부 자극적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다른 것들과의 대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사가 이걸 묵인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과연 더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사건을 훑어보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그 부분은 사실은 판단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증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재판 기록에서 검증됐을 때는 배척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사건에서 폭행의 증거라든지 그런 증거라고 제시됐던 부분들이 실제 CCTV 영상이라든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기록 전체를 보지 않고 증거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 몇 개만 가지고 이거 지금 사법부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 절차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법관들을 여론재판으로 몰아넣어서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겠다 하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요즘은 양극단에 있는 유튜브에서 한쪽 입장에 치우쳐져 있는 관련자의 진술만을 믿고 판사나 검사가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일은 잘 없다. 특히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은 사실은 다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의 진술은 가려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얘기들이 실제로 객관적인 정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법부가 지금 문제가 없냐?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재판하면서 정말 무책임한 판사들도 많이 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있는 판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도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지긴 해야 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론 압박이라든지 정치 세력이 국민의 뜻을 이용해서 법관을 선임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판결 이유를 훨씬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어떤 법관 평가 제도를 투명화시킨다거나 무성의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는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기관을 통해서 랜덤으로 재판 기록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 기록을 국민들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거나, 그럼 문제가 되는 판결이 반복될 경우 해당 판사의 승진을 늦춘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 전체가 아니더라도 핵심 쟁점, 예를 들면 문서의 위조 여부라든지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3기관에서 정말 적법하게 이게 공정하게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나 여론에 의해서 판사를 압박하자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권한은 보장해 주되 판사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독립적인 제3기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판사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런 다수결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 그렇죠? 권력이 갖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소수자와 최소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말 극단의 유튜버들로 인해서 재판 과정 전체가 매도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영향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마치 그 유튜버들의 판단이 어떤 판사들의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하다 이런 오해를 낳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판결의 문제를 짚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중들에게 먹히기 쉬운 몇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꽤 문제를 공유하실 분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